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합리하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지난 5월 25일자 재미있는 속보가 하나 나와서 공유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함께 보시죠. 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고요. 다주택자 취득세 기준 등길 아닌 잔금일로 바꾸겠다.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 두 줄만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보유주택수를 따질 때 등길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길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이거 보시고 약간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게 기준이 다를까?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왔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기사에 나온 사연이 이런데 송파구 A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송파구 A씨가 돼보는 거예요. 자, 1번 집, 2번 집, 3번 집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집을 팔고 4번 집을 동시에 매수하는 거예요. 같은 날. 자, 이 송파구 A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올해부터 바뀐 1세대 4주택 취득세 4%가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한번 봤죠? 여기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1에서 3%의 취득세가 적용이 돼요. 원래는 4%인데 2014년도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에서 3%로 감면 혜택을 줬고요. 최근에 나온 정부 정책이 굳이 다주택자까지 이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1세대 4주택은 4%, 어떤 분들은 2주택, 3주택은 다주택자 아니냐라고 의견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합시다. 4주택 4% 외우기 좋으라고. 자, 어쨌든 4주택 하면 4%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송파구 A씨는 3번 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4번 주택을 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4번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몇 채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3주택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나를 팔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의견이 갈라졌냐? 자, 양도세, 종부세, 국세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기 때문에 앞서 송파구 A씨 같은 경우에 잔금을 받고 3번 주택을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주택을 팔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주택자, 다주택자의 취득세 기준을 한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은 이 경우에 등기일로 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송파구 A씨가 3번 주택을 팔고 4번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3번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있겠죠. 그걸 편의상 B라고 할게요. B. 그 B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넣으면 실제로 판 걸로 안 보겠다. 근데 등기는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이 송파구 A씨가 3주택자가 아니라 4주택자로 본 거예요. 3번 주택이 매수자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 4주택 4%니까 취득세를 1,500만 원 더 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행안부에서 곧바로 이제 수정을 하겠다, 시정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좀 일단락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합리하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주택자 취득세 기준일 다행히 잘 무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대 구성원 수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취득세 4주택 4% 계산을 할 때 세대 구성은 취득세,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건 보지 않고요. 그냥 주민등록 등본을 봐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상 1, 2, 3, 4, 4명이 살고 있다. 그럼 이 4명에 대해서 명의자의 주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주택부터는 4% 그냥 먹여버려요. 자, 그런데 실제 이 1, 2, 3, 4, 4명 중에서 한 명이 안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실 좀 빼줘야 되는 걸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즉 취득세 기준에서는 그걸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집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1, 2, 3, 4 이렇게 4명이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 안 살고 있는 사람은 빼버려요. 세대 구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택수하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주택수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국세에 해당되는 양도세에서는 외형, 주민등록상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를 따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실제 등본상에 안 올라와 있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 갖고 있는 사람의 주택이 전부 다 카운트가 돼요. 양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은 취득시와 양도시 모두 양쪽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지자체 간의 관할 부서상의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뭔가 조정이 힘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그게 당겨진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조금 전 사례 2번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볼 건데, 이 사례 3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슈가 뭐냐면, 30세 미만, 그리고 미혼인 자녀예요. 자,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자녀가 있는데,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뭐 취득하거나 증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는, 아까 좀 전에 취득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그랬죠, 등본. 주민등록상을 무조건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함께 산 걸로 봐요. 아까 우리 취득세 4주택 4% 할 때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런데 유독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해서 주민등록이 다르다 하더라도 합쳐버려요. 그래서 다 모두 카운트해가지고 4주택 4%가 되는지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또 약간 이상해요. 내가 만약에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있는데 이 녀석이 실제 따로 떨어져 있고 어떤 일정 소득이 있어서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독립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세대 구성을 해서 세대 분리가 됐다고 봐버려요. 양도세에서는. 취득하고 양도가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양쪽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부모 세대가 3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녀 세대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미혼, 결혼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일정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도 내고 자기가 모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이 네 번째 주택이라고 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됐을까? 자, 취득세는 4%겠죠. 왜?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니까 그냥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몇 프로? 4%. 자, 그런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도세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정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모두 따져봐야 된다.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따져보셔야 돼요. 네 번째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얘도 비슷한 녀석이에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초 1월 달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제가 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가공을 안 했다는 거죠.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을 단 건데, 현재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 주택이 아니라 일반 세율 취득세가 4%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취득세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건 취득세를 염두하고 만든 자료거든요. 자,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빠지나 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양도세는 주거용 오피스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들어가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봐버려요. 그럼 주택수가 카운트가 되겠죠. 어떨 때 억울한 일이 생길까요?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20억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랑 월세 조금 받으려고 한 1억, 2억 정도 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거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2주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나는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20억짜리 팔았는데 얘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얘를 먼저 날려버려야죠.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 양쪽 다 따지셔야 된다.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행안부 그 똑같은 자료인데,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 경우에도 취득세 따질 때 그거예요. 4주택 4%. 자, 여기 보시면 주택세에서 제외됐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세법 기준에서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만 보겠어요? 지방세법은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주택수 제외된다 이것만 보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어떤 법이 적용돼요? 소득세법이 적용돼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해요. 얘는 무조건 포함해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분양권은 21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판단할 때만 이 분양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모두 다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다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이게 이제 2주택 준 거냐 3주택 준 거냐 이걸 따지실 때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 주택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만약에 비과세가 됐다. 그러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 분양권 때문에 그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 오늘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취득일과 양도일을 모두 따지셔야 돼요. 아마 이제 우리 세무사님 상담 받으시면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취득일 때는 뭐 따져야 되냐면은 취득세 4% 이거는 주민등록 기준이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설령 주민등록상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포함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취득세 낼 때는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가 제외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른쪽 양도일을 보면은 취득세 4% 주민등록 기준이라고 했지만 양도세, 소득세법에서는 그런 거 안 봐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 실제 살았냐 안 살았냐가 중요한 거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만약에 일정 소득이 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이다. 분양권은 내년도부터는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언제?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주택임대 사업자 냈다,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질에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억울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분이 나중에 봤더니 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택수 카운트돼서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복잡하죠. 여기 있던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더 좋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계약서를 쓰고 매수 또는 매도하기 전에는 좀 세무사님하고 전문 상담을 하신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서 좋아요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오늘 길고 어려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